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게, 더 재밌게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 작가는 반팔 입으셨군요. 네. 젊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저의 열정을 표상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정을. 네. 저는 아직도 내복 입고 있어요. 네. 저도 목폴라티를 입고 있는데 세 명이 계절이 너무 다르네요. 세 명이 다른 계절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직 6시 지금 14분 지나고 있는데 6시 기준은 안 나왔고요. 네. 5시 기준 서울이 8.7%, 부산이 7.8% 맞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저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두 분은 투표를 하셨습니까? 혹시 저도 서울... 오전 11시경 이 인근 TBS 인근 성산동 주민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고요. 서울 지역 유권자라 투표를 하고 왔는데 놀랍게도 저의 바로 앞에 대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전 유승민 의원이 사전투표를 하고 나오는 걸 봐서 그래요? 그래도 지역구는 대구였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역이 아니라 그런지 주소지가 서울로 바뀌었나 봐요. 굳이 성산동 주민투표소 앞에 사진을 찍고 투표소 앞을 나올 리가 없는데 투표를 하고 나오는 거 일단 저는 봤습니다. 구경을 하러 가셨을 리는 없고 그렇죠.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의원이 마주치셨군요. 지금 오창석 평론가의 그럼 이번 목격이 혹시 향후 대선까지 이어진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전 한 11시쯤 가셨다고요? 오늘 평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좀 사람이 좀 많았나요? 동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성산동이기 때문에 마포구 주민은 따로 또 줄이 있고요. 또 마포구 주민이 아닌 관외 투표는 또 따로 줄이 서 있었는데 양쪽 다 사실 TBS 표현을 하면 양쪽 다 교통체증 없이 원활하게. 체증 없이 원활하게. 그렇군요. 네. 우리 임경빈 작가는 어디? 저는 경기도민이어가지고 요즘 이제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양 후보 진영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투표를 어디다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잠깐 착각을 했을 정도인데 정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알고 보니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투표권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있다 왔습니다. 사전투표율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6시 기준이 안 나와서요. 5시 기준이라는 걸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는 8.25%고요. 서울은 총 73만 1,373명 8.68%, 부산은 23만 71명 7.84%인데요. 합계가 이제 8.25%입니다. 이게 21대 총선 10.93%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숫자. 2018년 지방선거 8.01%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어떤 당이든 우리 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항상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투표율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은 민주당이 사전투표 독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양쪽 다 엄청나게 독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독려를 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원래는 젊은 층들 특히 이제 낮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층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진보 정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이제 실제로 기존의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도 보면 주로 민주당 쪽의 표들이 사전투표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20, 30대의 어떤 투표 그 성향이 기존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20, 30대에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전투표를 좀 더 끌어내면 이제 표 결집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이 각 당의 셈법 내지 속내. 일단 각 당 전체에다 사전투표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쪽의 입장이 다르게 이제 사전투표 독려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너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고정 지지층이 어차피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투표하려던 사람도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독려를
그렇겠죠. 끝까지 하는 편이고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한 표 한 표 소중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고 보통은 사전투표는 본선거보다 보통 일주일 정도 앞에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주일 사이에도 엄청난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어떤 후보는 뜨고 어떤 후보는 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나선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생각에는 고정 지지층이라고 봅니다. 네네. 어떠한 이슈가 터지더라도 나는 이 후보를 선택할 것이야 라는 마음을 미리 먹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2017년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 이전과 다르게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소폭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이 좀 더 유리했었다는 결과가 이어졌는데 네. 이번 상황은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져 있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율이 현재로서는 높은 편인데 과연 이 결과까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재보궐선거였으면 이제 원래 집권 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좀 조용히 치르고 싶어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조직력 우위를 앞세워가지고 조용한 선거를 치르면서 조직표 중심으로 선거를 끌어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워낙에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 쪽으로 너무 쏠려버리면 높은 투표율에 민주당 지지층이 기존 지지층이 이제 많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을 좀 박영선 캠프 쪽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선거 전략을 뭐 반성, 읍소 이런 쪽으로 좀 수정을 하고 지지층 결집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 쪽으로 2030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 투표로 연결될지는 네네. 아직 좀 미지수고 특히 이제 사전 투표처럼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핵심 지지층이 많이 나서는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2030이 이제 오세훈 후보를 찍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나설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지난해 총선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불법 선거다. 사전 투표를 믿을 수 없다.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보면 1인 시위하시는 그 일반 시민도 계세요. 그때 불법 선거였다고 지금까지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건 뭐가 뭐 시스템이 많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사전투표가 조작이 될 것이다. 조작이 된 것이다. 끝나고도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뭐 모금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한 곳당 몇백만 원에서 모든 곳에 번호사를 한 명씩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서 몇 억을 모으자. 네네. 이런 운동까지를 펼쳤었는데 네. 그게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다시 자성을 해야 된다면 100석 초반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런 극우 보수 유튜버는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일부 남은 극우 보수 팬들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거기서 적어도 이제 부정 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상으로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난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순환 오류거든요.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지지층한테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여하지 말아라 네. 라고 선동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선동이 먹혀가지고 보수 투표층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안 하니까 막상 개표를 했을 때 사전투표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밀리는 양상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바로 증거다. 이거 봐라. 네. 아니 자기들이 참여하지 말라 그래놓고 네. 우리 득표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는 뭔가 조작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순환 오류를 지난해 계속 이제 펼쳤었는데 그 유튜브 이제 일부 극우 언론에서는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뒤에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지지율이 하나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들은 투표를 했습니까? 어떤가요? 상황이? 네, 했습니다.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종로구에서 정치 1번지죠. 사전투표를 했고 오세훈 후보는 본투표, 그러니까 4월 7일 당일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8시 31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아침이죠. 아침 8시 58분에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당사자 후보들 이런 분들이 투표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이슈가 됐었는데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신 스틸러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총장, 전 네. 총장. 아니 이분이 투표하시는 게 이슈가 되고 막 단독 달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하면 미리 사전투표 한다는 걸 알렸거든요 언론에다가. 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 현장에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장사진을 치고 네. 일종의 이제 포토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면서도 뭐 이번 선거의 뭐 의미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직접적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네. 다만 이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직접 모시고 왔어요. 보통 이제 사전 투표 그 투표하는 날의 퍼포먼스는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집 근처에 가죠 보통. 그렇죠. 근데 이분은 강남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남가자동까지 오셔가지고. 네. 네. 일단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반대편에는 이제 부인을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오전 11시 4분쯤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서대문구 남과자 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네. 동선을 공개한 거예요. 사전에.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이미 처음에 어제 단독 나왔습니다. 달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투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굳이 이렇게까지 동선을 공개하면서까지 할 네. 필요가 있나. 사실 이 지역에서 남과자 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한 지인이 있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포토라인 같이 있었어요. 그냥 앞에. 들어갈 때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많이 몰리니까. 네, 그래서 굳이 인터뷰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내뱉었던 발언들을 봤을 때 야당에게 유리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두 후보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 내놓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보통 한마디씩 하긴 하는데 박영선 후보는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용산 참사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의 과도한 폭력 행위가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현장을 간 거겠죠. 네. 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지적을 한 게 용산 참사의 본질은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오 후보의 이제 서울시정 당시에 뉴타운 재개발 광풍의 책임이 결국에는 용산 참사와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 후보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짚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용산 참사와 관련된 발언을 한 뒤에 이제 비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다 사과를 했죠. 네, 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과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0년 전에 자신이 서울시장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미 권익위 같은 정부기관에서 네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공권력의 무리한 침탈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충분히 좀 살피지 못하고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후보는 또 박영선 후보의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발언을 언급하면서 안보관이 이런 후보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또 공세를 펼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안보 실패나 안보 허점 이런 것들 작전 실패입니다. 이 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이게 나중에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됐었죠. 네네. 그때 여야가 공수교대가 너무너무 자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식 다 얘기를 한 것이 기록에 다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 나서면서 정리를 했었죠. 북한에 대한 소행이라고 해서. 완벽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라고 해서 달리 저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일종의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공격하는 게 또 이런 선거 막판에 항상 나오는 일이니까 하나씩 공격 포인트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천안함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죠. 대통령 소속 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라는 진정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이 그 진정을 낸 사람이 이제 신상철 씨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천안함 사건 조사위에도 이제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군 사망 사건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분이 이제 뭐 당시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어떤 진정인 요건을 채웠던 게 아니냐라고 처음에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그때 조사단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보진 않더라도 전원을 들은 사람으로서 당초에는 그렇죠. 판단을 했다. 네, 목격자들의 어떤 진술을 자기가 이제 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재심의를 했을 때는 그런 어떤 그 판단을 지금 뒤집은 거고요. 천안함 자초서는 사실은 이미 그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군 사망 사건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의문사들입니다. 그런 사건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판단을 내릴 때부터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위원회가 초반 판단을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 사회적 논란만 좀 쓸데없이 키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천안함 생존 장병과 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이었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가 다시 번복한 진정인 적격 여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열어줄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 낭비입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고 각하 네. 결정을 내고 우리가 다시 이걸 재차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모를 보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받아들인 것 자체가 아마 위원회가 실기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비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얀마 사태 저희가 이제 국제 뉴스를 자주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미얀마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경이 쏜 총에 맞은 신한은행 현지 직원이 있었는데요. 치료 도중 안타깝게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양곤지점 소속 A씨인데요. 양곤지점 소속인데 네. 지난달 31일 오후 5시경 귀가 도중에 총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네. 안타깝게도 이제 숨진하게 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들은 단계적인 철수를 검토 중인데 아직 한 2천여 명 정도의 교민들이 남아 있고 최대한 아주 급하거나 아주 중대한 업무가 아니라면 모든 일들을 접고 귀국해달라는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임시 항공편까지 이제 3편으로 증편을 해서 귀국을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빨리 돌아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너무 지금 미얀마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유엔에서는 계속 이제 권고하는 차원의 메시지만 중심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어떤 군사 개입이라든지 물리적 개입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군부 쿠데타 세력들은 더 자신감을 갖고 더 강력한 탄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시위하고 집회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움직임들이 기존에 이제 소수민족 반군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예, 군사력을 동원한 이제 이 반발을 좀 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시리아 사태처럼 내전의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철수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 면에서는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이게 내전의 상태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수치 여사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다시 한번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심각해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 미얀마 군인들이 수류탄을 터뜨렸다고 하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국제사회는 굉장히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계속 성명만 발표한다고 이 폭력 사태를 막을 건 또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이 국제 미인 대회에 나섰던 미스 미얀마 한레이 씨가 조국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지금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대회에서 사회나 이슈에 대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이 한레이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국을 위해서 힘을 많이 모아달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미얀마로 돌아가는 건 신변에 굉장히 위협이 느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대회 주최 측은 함께 머무를 예정이라고 하고 난민 신청을 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국가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네. 난민 신청을 한다면 여러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이제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군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참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직접적인 개입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유엔이 다시 한번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